제목 500억과 아들, 재벌가 며느리의 잔혹한 선택. 오늘 영상에서는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혼 절차를 밟던 중 남편은 저에게 500억 원을 가질 것인지 아니면 아들의 양육권을 가질 것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놓고 한마디를 던졌고 그 순간 그는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서울 강남의 초고층 빌딩에 위치한 변호사 사무실은 싸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 냉기는 최고 출력으로 가동 중인 에어컨 시스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앉아 광택이 나는 마호가니 테이블 위에 두 손을 깍지 낀 채 얹고 꼿꼿이 허리를 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재벌가 며느리로 보낸 10년, 우수한 성적으로 취득한 건축학 석사학위를 포기하고 내조에 전념한 10년 동안 저는 초인적인 인내심을 길렀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인내심은 한계에 부딪히며 시험받고 있었습니다. 제 맞은편에는 한때 제 모든 것이었던 남편, 강태민과 그의 막강한 어머니인 윤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윤 회장은 찻잔을 한 모금 마시고는 마치 사용 가치가 다한 물건을 감정하듯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훑었습니다. 태민은 달랐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시계를 쳐다보며 초조한 기색을 역력히 드러냈습니다. 그들 가문의 고문 변호사인 금태 안경을 쓴 중년 남성이 두툼한 서류 뭉치 2개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숨막히는 정적을 깼습니다. 박서연 씨, 제 의뢰인이신 강태민 이사님과 윤 회장님의 요청에 따라 이번 이혼에 대한 최종적인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2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저는 태민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잔인한 말을 그의 입으로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태민은 제 시선을 마주치자 넥타이를 고쳐매며 부부의 정이라고는 한치도 남지 않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뭘 봐. 조건은 간단해. 하나는 현금 500억 원을 받고 지난 10년간의 당신 청춘에 대한 값으로 생각하고 서류에 서명한 뒤 내 인생에서 당장 사라지는 거야. 둘은 우리 아들 준우의 양육권을 갖는 것. 하지만 그렇게 되면 당신은 단 한 푼도 없이 빈손으로 나가야 해. 500억 원. 보통 사람에게는 천문학적인 액수일지 모르나 제가 일조했던 MK그룹의 수십조 자산에 비하면 모래 한 톨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을 옥죄는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들의 양육권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윤 회장이 찻잔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날카로운 도자기 마찰음이 귀를 찔렀습니다. 그녀는 지난 10년간 저에게 보여줬던 경멸이 가득 담긴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박서연, 분수를 아는 게 좋을 거야. 우리 강씨 집안의 핏줄은 고귀해서 원래는 내 같은 여자에게 준우를 맡겨서는 안 되지만 아이가 너를 따르는 정을 봐서 좋은 엄마가 될 기회를 한번 주는 거다. 돈을 택하든 아들을 택하든 내 마음대로 해. 하지만 똑똑히 기억해둬. 아들을 택한다면 다시는 이 집에 와서 한 푼이라도 구걸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저는 눈앞에 화려한 여인을 보며 그녀가 아팠을 때 밤낮으로 간호하며 보양식을 만들고 약을 다렸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태민이 파트너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가 밤새워 몰래 그려줬던 리조트 설계 도면들을 떠올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와서 이런 헐값 취급을 받기 위함이었을까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구역질을 억눌렀습니다. 제 뱃속에 5개월 된 아이가 마치 엄마의 격한 감정을 느낀 듯 가볍게 발길질을 했습니다. 저는 아직 그들에게 이 아이의 존재를 알리지 않았고 아마 그들은 관심조차 없을 것이었습니다. 태민이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재촉했습니다. 빨리 결정해. 당신이 비련의 여주인공 연기하는 걸 하루 종일 앉아서 봐줄 시간 없어. 500억은 당신 같은 무직 주부에게는 과분한 액수야. 그 돈이면 시골에 내려가 땅 사서 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어. 준우는 당신이 안 키우면 우리 집에서 유학 보내서 무능한 엄마 따라가는 것보다 10,000배는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해 줄 테니. 태민의 말은 비수처럼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그는 돈으로 제 10년 청춘의 가치를 매겼고 아들의 미래를 이용해 저를 협박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저는 그저 기생충, 한물간 건축가,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는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천진난만하게 엄마 곁을 맴도는 8살 아들,
준우의 모습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내 아이를 버릴 수 있을까?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내 피와 살인 아이는 제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준우만 곁에 있다면 빈손으로 떠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태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우 양육권을 택하겠어요. 당신들 돈은 단 한 푼도 필요 없어요. 윤 회장이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방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대단하네. 얼마나 똑똑한 줄 알았더니 결국 감정의 이성을 지배당하는 어리석은 여자일 뿐이었군. 좋아, 고생하고 싶다니 그렇게 해. 그녀는 변호사에게 재산 포기 각서를 건네라는 눈짓을 했습니다. 제가 펜을 들고 펜촉이 종이에 닿으려는 순간, 바로 그 순간 등골을 따라 전류가 흘렀습니다. 주위 공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그리고 미숙하지만 명료하고 또렷한 목소리가 제 머릿속에서 직접 울렸습니다. 엄마, 멈춰요. 절대로 그 서류에 서명하면 안 돼요. 저는 화들짝 놀라 손에 쥐고 있던 펜을 테이블 위로 떨어뜨렸습니다. 메마른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방 안에는 태민과 윤 회장,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 변호사뿐이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태민이 미간을 찌푸리며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지금 무슨 장난이야? 빨리 서명 안 해? 나 회의 가야 한다고. 저는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심장이 가슴속에서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다시 한번, 이번에는 더 선명하고 침착하게 들렸습니다. 갓난아기의 목소리가 아니라 마치 초월적인 인공지능이 제 뇌와 직접 소통하는 듯 했습니다. 두려워 마세요, 엄마. 저는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 명진이에요. 엄마는 진정하고 제가 지금부터 할 말을 잘 들어야 해요. 이건 우리 모자의 생사가 걸린 문제예요. 저는 너무나 경황이 없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대체 무슨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환각을 보는 걸까? 하지만 이 연결된 느낌은 너무나 생생했고 한마디 한마디가 제 정신에 직접 새겨지는 듯 했습니다. 환각이 아니에요. 저는 유전자 코드를 스캔하고 생각을 읽으며 미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예요. 강태민과 윤 회장을 보세요. 엄마가 곧 함정에 빠질 거라고 생각하며 속으로 웃고 있어요. 하지만 진실은 엄마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끔찍해요. 저는 태민을 힐끗 보았습니다. 그는 비열한 미소를 띠고 있었고 얼굴에는 승리감이 가득했습니다. 윤 회장은 유유히 차를 마시며 그 눈빛에는 잔혹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명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워졌습니다. 엄마는 준우 형이 강태민의 친아들이고 강씨 가문의 장손이라고 생각해서 선택하려는 거죠? 틀렸어요, 엄마. 제가 방금 이 방의 공기와 옷에 남아있는 세포 샘플을 통해 강태민과 준우 형의 유전자 코드를 스캔했어요. 대조 결과 두 사람의 유전자 일치도는 0.001%에 불과해요. 이건 준우 형이 강태민의 친아들이 전혀 아니라는 뜻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온 세상이 제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나는 한 번도 태민을 배신한 적이 없었다. 준우는 내가 온갖 고통을 감내하며 시험관 아기, EVF 시술로 얻은 아이였다. 어째서 태민의 아이가 아니란 말인가? 명진은 마치 제 생각을 읽은 듯 즉시 설명했습니다. 엄마가 배신한 게 아니라 누군가 바꿔치기 한 거예요. 준우 형의 친아버지는 김지훈이라는 남자로 유전자 일치도가 99.99%에 달해요. 이건 사실이에요. 윤 회장과 강태민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어쩌면 윤 회장은 알면서 더 큰 비밀을 숨기고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건 나중 문제예요. 지금 엄마는 제 말을 들어야 해요. 준우 형은 이 집안과 혈연 관계가 없어요. 엄마가 지금 당장 모든 것을 희생해서 형의 양육권을 쟁취할 필요가 없어요. 엄마가 빈손으로 나간다면 준우 형은 물론이고 저까지 그 누구도 지킬 수 없게 돼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준우가 태민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럼 지난 10년간 나는 무엇을 위해 희생했던가? 무엇을 위해 참고 살았던가? 맹렬한 증오가 마음속에서 불타올라
마지막 남은 한 줌의 정마저 태워버렸습니다. 명진의 목소리가 단호하고 힘있게 울렸습니다. 엄마, 시간이 없어요. 제가 방금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미래 데이터 스트림을 포착했어요. K코인이라는 가상화폐가 있는데 앞으로 3일 안에 그 가치가 100배로 폭등할 거예요. 엄마에게는 자본이 필요해요. 복수하고 엄마만의 제국을 건설하고 우리를 지키기 위한 돈이요. 저 500억 원이 바로 그 열쇠예요. 500억이 100배로 늘어나면 5조 원. 상상도 할 수 없는 액수였습니다. 엄마, 그 쓸데없는 자존심은 버리세요. 500억을 받고 준우 형은 잠시 저들에게 맡기세요. 저들은 아직 준우 형이 장손이라고 믿고 있으니 절대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예요. 3일 뒤 엄마가 돈과 권력을 손에 넣으면 우리는 다시 돌아와 준우 형을 데리고 오고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안겨주는 거예요. 엄마, 저를 믿으세요? 저는 제 배를 내려다본 다음 합의서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한 어머니로서의 이성은 아이를 품에 안아야 한다고 말했지만 배신당하고 인생 역전의 기회 앞에 선 한 여자로서의 이성은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명진의 말이 맞았다. 돈이 없으면 나는 그들이 짓밟는 개미에 불과했다. 나에게는 힘이 필요했고 이 사회에서 돈은 곧 최고의 힘이었다. 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눈물을 삼켰습니다. 준우야, 미안해. 이 지옥 같은 곳에 며칠만 더 아들을 맡길게. 엄마가 꼭 더 화려하고 강해져서 너를 데리러 돌아올게. 저는 눈을 떴습니다. 아까의 나약한 눈빛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냉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재산 포기 각서를 내려놓고 멀리 밀어버렸습니다. 제 행동을 본 태민이 미간을 찌푸리며 쏘아 붙였습니다. 또 무슨 수작을 부리려는 거야? 빨리 서명해. 저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옅은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생각이 바뀌었어요. 제 말 한마디가 정적 속에 떨어지며 충격의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찻잔을 입으로 가져가던 윤 회장은 순간 멈칫했고 그녀의 눈은 의심과 경계심으로 가늘어졌습니다. 태민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라움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생각이 바뀌었다니 무슨 뜻이야?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가슴 앞에 팔짱을 꼈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여유로운 태도였습니다. 뱃속의 명진이 저에게 강력한 에너지를 보내주며 두려움과 슬픔을 억누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생각이 바뀌었다고요. 양육권은 필요 없어요. 돈을 선택하겠어요. 500억 지금 당장 제 계좌로 이체해 주세요. 태민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비아냥과 경멸이 가득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는 동의를 구하듯 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보셨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여자는 입으로는 모성애가 신성하다고 떠들지만 돈다발 앞에서는 결국 속물 근성을 드러내기 마련이라고요. 10년 동안 현모양처 연기하느라 고생 많았네 박서연. 윤 회장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만족감이 번졌습니다. 그녀에게는 장손을 지키고 저를 내쫓는 것이 가장 완벽한 결과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애지중지하는 그 손자가 자신의 가문 핏줄을 단 한 방울도 물려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현명한 결정이다, 얘야. 결국 내 위치가 어디인지 깨달았구나. 500억은 내게는 과분한 대가야. 저는 그들의 비아냥을 무시했습니다. 지금 제 자존심은 말 몇 마디 섞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명진이 세워준 위대한 복수 계획에 있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보며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계약서 다시 작성하세요. 저는 500억을 받고 준우의 양육권은 강태민 씨에게 양보하겠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방을 나가기 전에 돈이 제 개인 계좌로 즉시 이체되어야 합니다. 당신들의 공허한 약속은 믿지 못하겠군요. 태민이 차갑게 코웃음을 치며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좋아, 원하는 대로 해주지. 당신만 눈앞에서 치울 수 있다면 돈은 문제 없어. 변호사가 새로운 서류 뭉치를 인쇄하는 동안 태민은 휴대폰을 조작했습니다. 불과 몇 분 후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은행에 입금 알림 메시지가 화면에 떴습니다.
계좌에 50,0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길게 늘어선 0의 행렬을 보며 저는 기쁨 대신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내 10년 청춘의 가치이자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키웠던 아들을 팔아넘긴 값이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명진의 목소리가 울리며 저를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잘했어요, 엄마. 돈은 들어왔어요. 이제 서명하고 당장 여기서 나가요. 우리는 할 일이 아주 많아요. 가상화폐 시장은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아요. 저는 펜을 들고 이혼 서류와 재산 분할 합의서에 단호하게 서명했습니다. 한치의 떨림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과거에 나약했던 박서연은 죽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핸드백을 챙겨 들고 고개를 꼿꼿이 세운 채 태민 모자를 쳐다보았습니다. 돈은 받았고 서류에도 서명했어요. 이제부터 저와 당신들 집안은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강태민 씨, 준우 잘 돌봐주세요. 만약 아이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잘못되면 제가 당신들을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태민이 비웃으며 귀찮은 것을 쫓아내듯 손을 휘저었습니다. 돈 받았으면 꺼져. 거기 서서 위선 떨지 말고. 준우는 내 아들이고 우리 강씨 가문의 장손이야. 비단 옷 입고 호의호식하며 살 테니 당신이 걱정할 필요 없어.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문이 등 뒤에서 쾅 닫히며 두세 개를 갈라놓았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향해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터져나와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으로 거칠게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명진이 위로와 격려가 담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잘했어요, 엄마. 울지 마세요. 3일만 지나면 엄마는 저들을 엄마 발 아래 무릎 꿇리게 될 거예요. 이제 호텔로 가요. 우리의 사냥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조용하고 안전한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장소가 필요해요. 저는 빌딩을 빠져나왔습니다. 서울의 강렬한 햇살이 얼굴에 쏟아졌습니다. 저는 도시의 매연 섞인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것은 자유의 냄새, 새로운 시작의 냄새였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시그니엘 호텔로 가주세요. 택시 기사가 백미러를 통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 막 나온 여성의 단호한 표정에 조금 놀란 듯했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며 저를 돈과 복수심이 뒤엉킨 생사의 전쟁터로 데려갔습니다. 시그니엘 서울의 스위트룸은 지상의 소음과 완벽하게 차단되어 절대적으로 호화롭고 조용했습니다. 저는 핸드백을 소파에 던져놓고 가장 먼저 찬물을 한 컵 가득 따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명진이 마치 군대를 지휘하는 총사령관처럼 제 머릿속에서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컴퓨터를 켜고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에 접속하세요. 거액 거래 한도를 받으려면 즉시 VIP 계정을 신청해야 해요. 여권이랑 얼굴 인식으로 인증하세요. 저는 그의 말에 따라 일사천리로 움직였습니다. 10년간 첨단 기술을 멀리했지만 전직 건축가의 논리적인 사고 덕분에 모든 것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계정 인증이 완료되자 명진이 계속해서 지시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500억 전부를 USDT 테더 형태로 계좌에 입금하세요. 그런 다음 K코인을 검색하세요. 저는 K코인을 검색했습니다. 차트는 지루하고 생기없는 직선을 그리며 횡보하고 있었습니다. 거래량은 처참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어떤 투자자라도 고개를 저을 만한 모습이었습니다. 명진아, 확실한 거니? 이건 완전 죽은 코인 같은데. 명진이 나지막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절대적인 자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건 아마추어들을 속이기 위한 겉모습일 뿐이에요. 그 뒤에는 고래들이 물량을 매집하는 알고리즘이 숨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엄마. 10배 레버리지 마진을 사용하세요. 즉, 거래소에서 돈을 빌려 5천억 원의 자본으로 거래하는 거예요. 현재가로 K코인 전량을 매수 주문하세요. 10배 레버리지.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가격이 단 10%만 하락해도 제 500억은 전부 증발해버릴 것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완전한 빈털터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우세요, 엄마. 명진의 질문은 마치 도전장 같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태민의 경멸 어린 눈빛과 윤 회장의 악독한 미소를 떠올렸습니다. 저에게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이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저는 영원히 패배자로 남을 것이었습니다. 두렵지 않아. 엄마는 너를 믿어. 저는 이를 악물고 주문을 입력했습니다. 제 손가락이 엔터키 위에서 잠시 머뭇거리다가 단호하게 눌렸습니다.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저는 제 모든 자산과 미래를 이름 없는 가상화폐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12시간은 침묵 속에서 흘러갔고 차트는 여전히 횡보했습니다. 저는 잠도 자지 못하고 화면에 눈을 고정했습니다. 태민과 그의 가족은 저를 내쫓은 것을 축하하며 파티를 열고 있겠지만 저는 여기서 목숨을 건 도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24시간째 되던 때 작은 녹색 양봉이 나타났습니다. 가격이 조금씩 꿈틀거리기 시작했고 제 심장은 더 빨리 뛰었습니다. 명진이 말했습니다. 자금이 유입되기 시작했어요. 마음에 준비하세요, 엄마. 쓰나미가 곧 닥칠 거예요. 명진의 말대로 둘째 날이 되자 차트는 수직으로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길고 긴 녹색 양봉이 연달아 나타나며 가격은 10%, 20%, 50%씩 폭등했습니다. 제 계좌의 숫자는 쉴 새 없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원금 500억에서 수익금은 이미 수백억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명진은 아직 팔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꽉 잡고 버텨요. 이건 전주곡에 불과해요. 진짜 고래는 아직 마지막 일격을 날리지 않았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날 정도로 이익 실현의 유혹을 억눌렀습니다. 매초 돈이 불어나는 것을 보는 느낌은 황홀하면서도 동시에 끔찍한 신경 고문이었습니다. 셋째 날, 가상화폐 시장 전체가 K코인 때문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모든 경제 뉴스 매체에서 소식이 쏟아졌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불나방처럼 뛰어들며 가격을 상상할 수 없는 수준까지 밀어 올렸습니다. 가격은 80배 상승했고 제 자산은 4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아직 아니에요, 엄마. 정확히 100배가 되는 시점을 기다려요. 그때가 광기의 정점이자 우리가 저들 머리 위로 물량을 쏟아부을 때예요. 저는 땀으로 흠뻑 젖은 채 부동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은 모르는 번호로 계속 울려댔지만 저는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셋째 날 오후 3시에 찾아왔습니다. K코인의 가격이 제가 매수한 가격 대비 10% 상승, 즉 100배에 도달했습니다. 명진이 제 머릿속에서 외쳤습니다. 지금 당장 팔아요. 전부 다 남김없이. 저는 미친 짐승처럼 키보드에 달려들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쏟아져 나갔고 체결량은 불꽃놀이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거래 완료라는 문구가 화면에 떴을 때 저는 계좌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5조 350억 원. 저는 두 손을 늘어뜨리고 의자 뒤로 쓰러지듯 기댔습니다. 마라톤을 완주한 것처럼 숨을 헐떡였습니다. 제가 이겼습니다. 저는 단 3일 만에 500억을 5조 원으로 정말 바꿔놓았습니다. 명진의 목소리에도 약간의 환희가 섞여 있었습니다. 축하해요, 엄마. 우리는 이제 손에 보검을 쥐었어요. 이제 칼날을 갈아서 피해 빚을 받으러 갈 시간이에요. 다음 단계는 SY 캐피탈 설립이에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차가운 미소가 입가에 번졌습니다. MK그룹, 기다려라. 너희의 종말 카운트다운은 오늘부터 시작이다. 컴퓨터 화면에 떠있는 5조 원이라는 숫자는 제가 감히 상상해 본 적 없는 가장 허황된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지난 3일간의 긴장으로 손끝이 저릿한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호화로운 호텔 스위트룸이 제 가슴 속에서 폭발하는 야망에 비해 갑자기 비좁게 느껴졌습니다. 돈은 더 이상 단순한 종이나 춤추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순간 그것은 피의자 갑옷이며 공정을 되찾기 위한 가장 날카로운 검이었습니다. 명진의 목소리가 침착하게 제 머릿속에 울리며 승리의 도취감에서 저를 끌어냈습니다. 엄마, 기뻐하는 건 그만하면 됐어요. 거래소 계좌에 있는 돈은 아직 완전히 안전하지 않아요. 이 자금을 합법화하고 우리만의 요새를 즉시 구축해야 해요. 제 지시에 따라 세계 최대 은행들의 실명 계좌로 자금을 분산 이전한 다음 외국인 투자 자본, FDI 명목으로 한국에 다시 모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즉시 조작을 시작했습니다. 10년간의 주부 생활은 자본의 흐름을 통제하는 권력의 감각을 잊게 했지만
명진의 지도 아래 모든 것이 놀라울 정도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는 돈을 잘게 쪼개 국제 결제 시스템을 통과시키고 가상화폐 투기꾼의 흔적을 깨끗이 지워 위풍당당하고 깨끗한 투자 자본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자금 이체를 마친 후 명진은 다음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엄마는 투자회사를 설립해야 해요. 우리는 더 이상 음지에서 활동하지 않을 거예요. 회사 이름은 SY 캐피탈로 하죠. 제가 이미 법률 서류를 작성해서 초부유층 전문 로펌에 보냈어요. 엄마는 전자 서명만 하면 돼요. 저는 화면에 뜬 SY 캐피탈이라는 이름을 보았습니다. 단순하고 간결하지만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강태민의 아내나 강씨 집안의 며느리가 아닌 저의 독립적인 존재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박서연이고 이것은 저의 제국이었습니다. 그 후 몇 시간 동안 저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최고급 헤드헌팅 회사를 통해 금융 전문가, 변호사, 펀드 매니저 등 핵심 인력들을 채용했습니다. 모든 면접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고 저는 카메라를 끈 채 음성 변조된 목소리로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신비주의는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막대한 자본을 소유한 베일 속의 회장에 대해 더욱 궁금해하고 경외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명진은 데이터를 분석하여 가장 신뢰할 만한 인물들을 골라냈습니다. 그는 각 후보자의 업무 이력은 물론 숨겨진 개인적인 스캔들까지 스캔하여 그들의 충성심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침내 제 명령이 떨어지기만 하면 즉시 가동될 준비가 된 전문적인 운영 조직이 구축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호텔 욕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눈 밑 다크서클은 선명했으며 입고 있는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남편에게 버림받은 과거의 박서연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거울 표면에 손을 댔습니다. 눈빛이 점차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거울 속의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미 죽었어, 박서연. 이 잿더미 속에서 너는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게 부활해야 해. 이제 아무도 너를 짓밟을 수 없어. 명진이 제 결심을 느낀 듯 뱃속에서 살짝 움직였습니다. 엄마 조금 쉬세요. 내일부터 돈을 쓰기 시작할 거예요. 강씨 집안과 맞서기 위해서는 엄마에게 걸맞은 거처와 새로운 외모가 필요해요. 제가 아주 흥미로운 저택을 하나 찾아놨어요. 엄마 마음에 틀림없이 들 거예요. 저는 미소 지으며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고마워, 명진아. 네가 없었다면 엄마는 아마 오래전에 무너졌을 거야.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에요. 저는 도구를 건네준 사람일 뿐, 그것을 사용해서 운명을 바꾸는 사람은 바로 엄마 자신이에요. 그날 밤, 저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가장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더 이상 사소한 생활비 걱정도, 시어머니의 눈치를 봐야 하는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저는 제 돈 더미 위에서 잠들었고 언젠가 저를 모욕했던 자들이 후회 속에서 몸부림치는 것을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꿈을 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전에 없던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났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도시 최고의 고급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하여 명진이 추천한 하늘채 저택을 보러 가겠다고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중개회사의 고급 세단이 저를 그곳으로 데려갔을 때 저는 정말 압도당했습니다. 하늘채 저택은 작은 언덕 위에 독립적으로 자리 잡고 한강을 똑바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신고전주의 양식의 웅장한 건축물은 마치 작은 성 같았습니다. 고시 가격은 3천억 원, 누구라도 주저하게 만드는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에게는 거대한 자산의 작은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 중개인은 제 소박한 차림새를 보고 다소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말했습니다. 손님, 이 저택은 저희 지역의 최고 매물이라 가격이 상당하고 거래 전에 자금 증명 절차가 꽤 까다롭습니다. 저는 말을 아끼고 오늘 아침 은행에서 막 보내온 블랙카드를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평온하지만 위험 있는 어조로 말했습니다. 일시불로 바로 구매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요. 계약서 준비해 주세요. 중개인은 입을 딱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허둥지둥 고개를 끄덕이며 180도 바뀐 태도로 극도로 공손하고 부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고 신속하게 이체 절차를 마친 후 저는 공식적으로 하늘채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에는 파수꾼이 필요한 법. 명진의 지시에 따라 저는 사설 군사 보안 업체에 연락하여 블랙이글이라는 별명을 가진 최고급 경호팀을 고용했습니다. 블랙이글의 팀장은 강철이라는 별명의 전직 특수부대 출신 남성으로 각진 얼굴에는 흉터가 가득했고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저를 만났을 때 자신을 고용한 사람이 연약해 보이는 임산부라는 사실에 놀란 듯했지만 프로 정신 때문에 불필요한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강철에게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24시간 완벽한 보안이 필요합니다. 반경 5m 이내로 접근하는 모든 사람은 통제되어야 합니다. 당신들의 임무는 저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뱃속의 아이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급여는 시장가의 3배를 지불하겠습니다. 성과에 따라 보너스는 별도입니다. 강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낮고 거친 목소리였습니다. 회장님, 명령 받들겠습니다. 회장님의 안전이 저희의 목숨입니다. 거처와 보안 문제를 해결한 후 저는 제 자신을 재건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최고급 스파에 다니고 임산부 전용 영양사와 개인 트레이너를 고용했습니다. 명진을 건강하게 키우고 다가올 긴 싸움에 대비하기 위해 제 몸을 최상의 상태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다음은 의상이었습니다. 저는 과거의 낡은 홈웨어와 유행 지난 드레스들을 모두 버렸습니다. 샤넬, 디올, 에르메스 같은 명품 매장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가격표를 보지 않고 오직 디자인만 보았습니다. 임신 중에도 편안하면서도 권위 있는 기품을 살려주는 고급스러운 의상들을 골랐습니다. 푸석푸석한 긴 머리는 세련된 단발로 자르고 트렌디한 애쉬 브라운으로 염색했습니다. 일주일간의 변신 후 거울 속 제 모습을 보고 저는 저 자신을 거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탄력 있는 피부, 자신감 넘치는 눈빛, 차갑고 도도한 아우라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주눅든 주부 박서연의 그림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명진이 칭찬했습니다. 엄마, 정말 아름다워요. 이게 바로 SY 캐피탈 회장님의 기품이죠. 이제 대중 앞에 나설 준비가 되셨나요? 저는 명품 재킷 자락을 가볍게 쓸어내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준비됐어. 하지만 나서기 전에 MK그룹에 의미 있는 데뷔 선물을 하나 보내줘야지. 그 선물은 바로 저와 명진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첫 번째 금융 공격이었습니다. 하늘채 저택의 집무실은 최첨단 컴퓨터 시스템과 전 세계 금융 지표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대형 스크린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푹신한 가죽 의자에 앉아 따뜻한 우유를 마시며 명진이 분석하는 경쟁사의 상황을 들었습니다. 강태민과 윤 회장은 지금 새로운 프로젝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MK그룹은 자회사인 천마테크에 700억 원을 투자해서 시장을 제패할 것이라고 믿는 관리 소프트웨어를 개발 중이에요. 강태민은 자신감에 차 있고 이사회 앞에서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은행에서 추가 대출까지 받았어요. 명진이 제 생각 속에서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천마테크의 소스 코드가 구식이고 보안 허점으로 가득하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제가 이미 그들의 내부 데이터를 스캔했어요. 일주일 뒤 제품 출시가 실패로 돌아가면 천마테크의 주가는 무섭게 폭락할 거예요. 지금이 바로 우리가 사냥할 절호의 기회예요. 명진의 계획은 잔인하고 정확했습니다. 우리는 공매도 숏, 셀링 전략을 실행할 것이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저는 투자 펀드로부터 천마테크 주식을 대량으로 빌려 즉시 매도하여 현금을 확보할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예상대로 주가가 폭락했을 때 헐값에 다시 사들여 갚고 그 막대한 차익을 챙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확인차 명진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천마테크의 붕괴 시점에 대해 확실한 거니? 만약 그들이 성공하면 우리는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텐데. 명진이 단호하게 확신했습니다. 절대적으로 정확해요. 이 시나리오를 수천 번 시뮬레이션 했어요. 게다가 우리는 그냥 지켜보기만 하지 않을 거예요. 엄마는 SY 캐피탈 명의로 천마테크의 직접적인 경쟁사인 미래테크의 주식을 비밀리에 매집하세요. 이 회사는 기술력은 좋지만 자금이 부족해요. 천마테크가 무너지면 미래테크가 부상할 것이고
우리는 이중으로 이익을 얻게 될 거예요. 저는 태블릿 위에서 손가락을 두드렸습니다. 사냥의 흥분이 느껴졌습니다. 좋아, 실행해. 명령이 전달되자 SY 캐피탈의 트레이더 팀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대량의 천마테크 주식이 의문스럽게 매도되었지만 강태민이 호재성 뉴스를 퍼뜨리는데 정신이 팔려 있어 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덕분에 우리는 아주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제 자금은 조용히 미래테크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회사를 일으켜 세우며 저는 그들의 베일에 쌓인 전략적 주주가 되었습니다. 3일이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강태민은 여전히 언론에 등장하여 천마테크 프로젝트를 걸작이라며 칭송했습니다. 저는 TV 화면 속의 글을 보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웃어도 태민, 비극이 닥치기 전에 실컷 웃어두라고 명진이 보고했습니다. 그물은 닫혀졌고 먹잇감은 덫안에 완전히 들어왔어요. 이제 엄마가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낼 무대가 필요해요. 오늘 밤 MK그룹의 연례 자선 파티가 있어요. 상류층의 연중 가장 큰 행사로 강태민이 새로운 애인이나 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과시할 장소죠. 저는 일어나 드레스룸으로 향했습니다. 차 준비해. 오늘 밤 SY 캐피탈의 회장이 전 남편을 축하하러 갈 테니. 인터컨티넨탈 호텔은 오늘 밤 화려한 조명으로 빛났고 레드카펫은 비즈니스계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맞이하기 위해 길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MK그룹이 파티의 주최자였기 때문에 강태민과 윤 회장은 로비 입구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강태민은 값비싼 정장을 입고 머리는 깔끔하게 빗어 넘겼으며 옆에는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그의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윤 회장은 온갖 보석으로 치장하고 가식적인 축사를 받으며 환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막 수입된 한정판 롤스로이스 팬텀에 앉아 어두운 차창을 통해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검은 정장에 전문 이어피스를 착용한 블랙 이글 경호원 4명이 먼저 내려 길을 열었습니다. 그들의 등장은 즉시 기자들과 하객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누구지? 경호가 장난 아닌데 아주 중요한 VIP인가 봐.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제가 내렸습니다. 저는 벨벳 소재의 순흑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섬세한 디자인이 몸매를 감싸며 5개월 된 배를 교묘하게 가리면서도 매혹적인 곡선을 강조했습니다. 목에는 수백만 달러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플래시 세례 아래 반짝였습니다. 저는 세련된 스타일로 화장했고 붉은 입술과 차갑고 당당한 눈빛을 연출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높이 들고 당당하고 기품 있는 걸음으로 레드카펫 위를 걸었습니다. 군중은 자연스럽게 양쪽으로 갈라지며 길을 내주었고 모든 시선은 호기심, 감탄, 그리고 질투를 담아 저에게 쏟아졌습니다. 제가 손님 맞이 구역에 가까워졌을 때 파트너와 웃으며 이야기하던 강태민이 갑자기 멈칫했습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쳐다보았고 그의 표정은 놀라움에서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저를 바로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어딘가 익숙한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윤 회장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태민의 귀에 무언가 속삭이며 저를 손가락질했습니다. 태민의 애인은 입술을 삐죽이며 제 목에 걸린 목걸이를 질투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똑바로 태민 앞으로 걸어가 선글라스를 벗고 그의 눈을 날카롭게 응시했습니다. 저는 온기 없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강태민 이사님. 그리고 회장님, 두 분 다 잘 지내셨죠? 제 목소리는 너무나 익숙해서 태민을 놀라게 했고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고 얼굴은 핏기가 가셨습니다. 서연, 당신이 박서연이야? 파티장 전체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MK그룹 총수의 전처가 촌스럽고 주방에만 틀어박혀 있던 여자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누구도 눈앞에 이 권위 있고 우아한 여성을 그 이미지와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윤 회장은 떨다가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을 바닥에 떨어뜨려 산산조각 냈습니다. 네, 네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저는 발밑에 유리 조각을 내려다본 뒤 그녀를 올려다보며 마치 낯선 사람에게 말하듯 평온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저는 자선 파티에 참석하러 왔습니다. 윤 회장님.
그리고 저는 당신의 전 며느리가 아니라 SY캐피탈의 회장 자격으로 왔습니다. 제 초대장입니다. 경호원 강철이 나서서 제가 돈으로 VIP 참석권을 구매한 금박 초대장을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직원은 황급히 고개를 숙여 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태민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고 탐욕스러운 시선은 제 값비싼 보석과 고귀한 자태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침을 삼키며 본래의 거만한 태도를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어디서 빌린 옷 몇 벌 걸쳤다고 귀부인이라도 된 줄 알아? SY캐피탈? 사기꾼 집단이겠지. 나한테 돈 구걸하러 온 거 아니야? 500억은 벌써 다 썼나 보지?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가볍지만 풍자가 가득한 웃음이었습니다. 강 이사님은 여전히 자신감이 넘치시네요. 제 돈이 많든 적든 잠시 후에 안으로 들어가면 알게 될 거예요. 단지 그때 가서 돈 걱정을 해야 할 사람이 당신이 될까봐 염려스럽네요. 말을 마친 저는 그들을 지나쳐 메인홀로 직행했습니다. 당혹감과 혼란 속에 굳어버린 태민과 윤 회장을 뒤로 한 채 제 등 뒤에서는 벌집이 터진 듯한 수군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흥미진진한 연극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자선 파티는 가식적이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태민 가족의 테이블과 정면으로 마주보는 VIP석에 배정되었습니다. 파티 내내 태민은 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탐색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때 무시했던 아내가 이제 자신과 동등한, 심지어는 더 돋보이는 위치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의 가장 중요한 순서는 자선 경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온 경매품은 리조트 건설에 풍수적으로 매우 좋다고 알려진 도시, 외곽의 황금 부지에 대한 사용권이었습니다. 시작가는 100억 원이었습니다. 태민은 결심에 찬 표정으로 어머니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는 흔들리는 위신을 회복하고 부동산 프로젝트를 확장하기 위해 이 부지가 필요했습니다. 그가 번호판을 들었습니다. 150억. 사회자가 흥분하여 외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즉시 옆에 앉은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200억. 태민이 씬 돌아보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었고 그는 이를 갈며 번호판을 들었습니다. 250억, 300억. 저는 여유롭게 가격을 올렸습니다. 매번 망설임 없이 50억씩 올렸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홀 전체가 이 긴장감 넘치는 대결을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태민은 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지의 실제 가치는 약 400억 원이었습니다. 그 액수를 넘으면 손해만 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자존심, 특히 전처와 수많은 파트너들 앞에서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400억, 태민이 외쳤습니다. 500억, 저는 즉시 차가운 목소리로 응수했습니다. 윤 회장이 태민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속삭였습니다. 태민아, 그만해. 가격이 너무 높아. 저 여자는 미쳤어. 태민은 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는 제가 정말 돈이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가 단지 자신을 방해하기 위해 허세를 부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저를 궁지로 몰아 제가 낙찰받고도 돈을 지불하지 못하게 하여 쫓겨나고 웃음거리가 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600억. 태민이 얼굴이 붉어진 채 고함을 질렀습니다. 객석 전체가 경악하며 웅성거렸습니다. 이 가격은 이미 미친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태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입 모양으로 속삭였습니다. 힘내, 자기. 그리고 저는 번호판을 들었습니다. 650억. 태민은 판을 내리치며 일어섰습니다. 그는 이성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저를 이기고 싶었습니다. 700억. 사회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700억 첫 번째. 700억 두 번째. 모든 시선이 다음 가격 제시를 기다리며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번호판을 들고 손 안에서 만지작거렸습니다. 태민은 땀을 뻘뻘 흘리며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저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가격을 더 올리길 바라면서도 제가 멈춰서 자신이 빚더미를 떠안게 될까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환한 미소를 지은 다음 부드럽게 번호판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양보하죠.
강 회장님께서 이 가치 있는 부지를 차지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700억이라니 정말 통이 크시네요. 망치가 탕 하고 내려쳐졌습니다. 태민이 낙찰받았지만 그는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방금 400억짜리 부지를 700억에 샀다는 사실을 깨닫고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그는 단 몇 분간의 충동으로 즉시 300억을 손해본 것이었습니다. 저는 와인잔을 들고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군중이 길을 열었고 저는 태민 앞에 서서 축배를 들었습니다. 축하해요, 강 이사님. 정말 부자시네요. 태민이 이를 갈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네가 일부러 날 갖고 논 거지. 너 같은 여자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 가격까지 부를 수 있어. 넌 그냥 사기꾼이야. 저는 큰 소리로 웃으며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고 그의 얼굴 앞에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경매에 사용하던 계좌의 사용 가능 잔액 500, 0, 0, 0원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귀에 바싹 다가가 그와 윤 회장에게만 들릴 정도로 말했습니다. 나는 이 보잘것없는 땅덩어리가 아니라 당신의 그룹 전체를 살 돈도 충분히 있어. 하지만 나는 당신이 창문 밖으로 돈을 던지는 걸 보는 게 더 좋아서. 이 돈이 어디서 났는지 알아? 당신이 자선하듯 던져준 500억 창업 자금 덕분이야. 덕분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됐네. 말을 마친 저는 태민의 극심한 경악을 뒤로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제가 가져간 500억이 이제 돌아와 그에게 300억의 어리석은 손실을 입혔습니다. 이것은 단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명진이 속삭였습니다. 훌륭해요, 엄마. 그는 현금을 잃었고 충동적인 결정으로 주주들의 신뢰도 잃었어요. 다음은 그의 병에 대한 비밀을 폭로할 차례예요. 저는 호텔을 나섰습니다. 밤바람이 드레스 자락을 날렸습니다. 이 달콤한 복수는 저를 그 어느 때보다 흥분시켰습니다. 경매에서의 화려한 승리 후 저는 하늘채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은 기쁨과 무거움이 교차했습니다. 태민의 자존심에 큰 타격을 입혔다는 사실에 기뻤지만 이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윤 회장 같은 인물은 결코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대리석으로 마감된 넓은 욕실에서 라벤더 향이 가득한 온수 욕조에 몸을 담그고 팽팽하게 긴장된 신경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뇌를 드릴로 뚫는 듯한 날카로운 두통이 머리를 찔렀습니다. 저는 머리를 감싸 쥐고 소리쳐 도움을 청하려던 찰나 명진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다급하고 심각하게 울렸습니다. 엄마, 조금만 참으세요. 방금 추출한 데이터를 처리 중이에요. 아까 파티에서 엄마가 윤 회장 옆에 바싹 붙어 도발했을 때 제가 그 틈을 타 심층 뇌파 스캔을 활성화했어요. 그녀는 엄청난 비밀을 숨기고 있어요. 지난 8년간 그녀의 잠재의식을 괴롭혀온 너무나 어두운 비밀이에요. 저는 아들의 말에 따라 숨을 깊게 들이쉬며 호흡을 조절하려 애썼습니다. 두통이 점차 가라앉았고 대신 다른 사람의 기억 영상이 슬로우 모션 필름처럼 제 마음속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저는 8년 전에 윤 회장을 보았습니다. 지금보다 점짐한 얼굴에는 불안이 가득했고 한적한 카페에서 흰 가운을 입은 남자와 몰래 만나고 있었습니다. 명진이 그 기억의 모든 세부 사항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엄마. 저 의사 이름은 왕 박사. 엄마가 시험관 시술을 받았던 국제병원의 부림 클리닉 과장이에요. 윤 회장 손에는 태민의 검사 결과지가 들려 있어요. 결과는 유전자 결함으로 인한 선천적 무정자증. 강태민은 자연적인 방법이든 의학적 개입이든 아이를 가질 능력이 전혀 없어요. 저는 너무 놀라 손에 들고 있던 목욕 스펀지를 물속에 떨어뜨렸습니다. 강태민이 불임이라고? 그럼 우리가 병원에 다닐 때 의사가 보여줬던 정상적인 결과들은 모두 가짜였다는 말인가? 저는 태민이 저를 열매 맺지 못하는 동나무라며 탓하고 제가 온갖 쓴 약을 마시고 고통스러운 난자 채취를 견뎌야 했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알고 보니 문제가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명진이 차가운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엄마. 윤 회장은 강 씨 가문의 체면을 지키고 태민이 충격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이 사실을 철저히 숨겼어요.
그녀는 왕 박사와 은밀한 거래를 했어요. 왕 박사에게 태민의 정자 샘플을 정자은행에 있는 건강하고 똑똑한 기증자의 정자로 바꿔치기 하라고 요구했어요. 그 기증자의 번호는 1988. 이름은 김지훈이에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렇다면 준우는 정말 태민의 아들이 아니었고 태민 또한 자신의 친어머니에게 속은 희생자였던 것입니다. 그는 8년 동안 남의 아이를 자신의 대를 이을 장손인 줄 알고 키웠던 것입니다. 이 진실은 너무나 잔인했지만 또한 너무나 어처가 없었습니다. 거짓의 기반 위에 세워진 가족. 명진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강태민은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그는 여전히 준우가 자기 아들이라고 믿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강력한 파괴 무기예요. 이 진실이 밝혀지면 태민은 사회적으로 망신을 당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완전히 붕괴될 거예요. MK그룹은 모범적인 가족 이미지를 기반으로 세워졌어요. 이 뉴스는 그들의 주가를 끓는 물보다 더 빨리 증발시킬 거예요. 저는 욕조에서 나와 실크 가운을 걸쳤습니다. 침실을 서성이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진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말만으로는 윤 회장 같은 늙은 여우를 쓰러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딱 잡아댈 것이고 심지어 저를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명진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명백한 증거를 손에 넣을 수 있을까? 진료 기록은 분명 파기되었거나 아주 깊숙이 숨겨져 있을 텐데. 명진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왕 박사는 신중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는 자신의 보험을 절대 파기하지 않아요. 그는 윤 회장이 배신할 경우를 대비해 그녀의 뇌물 송금 영수증을 포함한 모든 원본 기록을 보관하고 있어요. 현재 그는 그것들을 자택의 금고에 숨겨두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도둑질할 필요는 없어요. 그는 지금 큰 공경에 처해 있어요. 그의 외아들이 최근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50억 원을 잃고 내일 정오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사채업자들에게 아킬레스건을 잘릴 위협을 받고 있어요. 저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50억 원은 지금 저에게 푼돈에 불과하지만 왕 박사에게는 아들의 목숨이었습니다. 차 준비해. 내일 아침 우리는 이 존경받는 의사 선생님과 친밀한 만남을 가질 거야.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준우에 대한 생각이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 어린 아들은 낯선 남자의 피를 물려받았지만 저는 그 아이를 제 목숨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태민은 그의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었고 윤 회장은 더더욱 그의 할머니가 될 자격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진실을 이용해 준우를 해방시킬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마이바흐가 교회의 한 중형 저택 문 앞에 멈췄습니다. 이곳은 왕 박사의 자택이었습니다. 경호팀장 강철이 내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후에야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초췌한 얼굴의 왕 박사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눈은 펜하고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집 문을 둘러싼 검은 정장의 경호원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차창을 내리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왕 박사님. 이 오랜 환자를 잊지는 않으셨겠죠? 저는 강태민 씨의 전처 박서연입니다. 왕 박사가 더듬거리며 철문에 기댔습니다. 박서연 씨? 여긴 어쩐 일로? 저는 은퇴해서 더 이상 진료는 안 봅니다만 저는 돌려 말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진료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박사님 아드님 목숨을 구하러 왔죠. 귀한 아드님이 조폭에게 50억 빚을 졌고 마감 시한이 오늘 정오라고 들었습니다. 갚을 돈은 마련하셨나요? 아니면 아드님 손가락이 선물로 배달되길 기다리고 계신가요? 왕 박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는 떨면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공포가 그의 모든 근육에 역력했습니다. 그는 제가 농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제가 어떻게 그의 집안 사정을 그렇게 소상히 아는지 놀랐습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집에 들어가서 차나 한잔 하죠. 사업 얘기를 좀 해야 하니까요. 제가 말했습니다. 어수선한 거실에서 왕 박사는 머리를 감싸쥔 채 제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부엌에서 울고 있었고 그 흐느끼는 소리가 긴장된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제 휴대폰을 올려놓았습니다.
화면에는 은행 계좌 잔액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50억 원. 제가 박사님 아들의 채권자에게 즉시 이체하고 그들이 다시는 박사님 가족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보장하겠습니다. 그 대가로 저는 한 가지를 원합니다. 왕 박사가 의심 가득한 눈빛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엇입니까? 8년 전 강태민의 모든 원본 진료 기록을 원합니다. 진짜 정액 검사 결과, 시험관 시술 기록, 정자 기증자 정보, 그리고 박사님과 윤 회장 사이의 모든 금전 거래 증거를 포함해서요. 왕 박사가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규정대로 일했고 당신이 말하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건 의료윤리 위반입니다.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웃음소리가 좁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의료윤리요? 윤 회장에게 돈을 받고 정자를 바꿔치기 하고 한 가족 전체를 속였을 때 윤리를 생각하셨습니까? 남편이 불임인데도 제가 고통스럽게 과배란 주사를 맞는 것을 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셨습니까? 저는 테이블을 강하게 내리치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한테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왕 박사님, 지금 오전 9시, 아드님 마감 시한까지 3시간 남았습니다. 아드님이 곧 불구가 될 판에 그 비밀을 지켜서 뭘 하시겠습니까? 윤 회장이 아드님을 구해줄까요? 아니면 모른 척 할까요? 지금 이 순간 박사님 가족을 구할 수 있는 건 저뿐입니다. 왕 박사는 의자에 주저앉았고 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그는 윤 회장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아들의 목숨 사이에서 격렬하게 갈등했습니다. 결국 부성애가 이겼습니다. 그는 떨면서 일어나 벽에 걸린 그림으로 다가가 그것을 떼어내고 벽에 숨겨진 작은 금고를 드러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 가족의 안전을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윤 회장은 아주 잔인한 사람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심하세요. 증거를 넘겨받은 후 오늘 밤 바로 박사님 가족이 해외로 이주할 수 있도록 주선하겠습니다. 이 진흙탕에서 벗어나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자금도 드릴 겁니다. 왕 박사는 금고를 열어 낡았지만 잘 보관된 노란색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저에게 건넸습니다. 저는 열어서 확인했습니다. 안에는 제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강태민의 이름이 적힌 무정자증 검사 결과, 위조된 정자 기증 샘플 폐기 기록, 윤 회장의 개인 계좌에서 왕 박사 계좌로 특별 자문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이체된 은행 거래 내역서, 명진이 제 머릿속에서 확인했습니다.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윤 회장의 기억과 데이터가 완벽하게 일치해요. 이건 반박할 수 없는 강철 같은 증거예요. 저는 서류철을 닫아 강철에게 보관하라고 건넸습니다. 그런 다음 왕 박사의 아들을 잡고 있는 조폭 두목에게 직접 50억 원을 이체하고 강철이 전화를 걸어 석방을 확인했습니다. 거래는 완료됐습니다. 짐 챙기세요. 오늘 밤 제 차가 공항으로 모시러 올 겁니다. 윤 회장에게 연락할 어리석은 생각은 마시고요. 저는 왕 박사의 집을 나섰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이제 제 손에는 돈뿐만 아니라 MK그룹의 목을 벨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철을 가볍게 쓰다듬었습니다. 강태민, 윤 회장. 기다려. 너희의 심판의 날이 곧 다가올 테니. 하늘채 저택으로 돌아와 쉬기도 전에 명진이 제 머릿속에서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불안감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윤 회장이 행동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미쳐 날뛰고 있어요. 저는 서둘러 집무실로 들어가 문을 단단히 잠갔습니다. 무슨 일이야? 명진아? 그녀가 뭘 하려는 거지? 방금 윤 회장의 비밀 통화 신호를 포착했어요. 본인 휴대폰이 아니라 대포폰을 사용했어요. 그녀는 국경지대에서 활동하는 전문 범죄 조직과 접촉하고 있어요. 통화 내용은 준우형 납치예요. 저는 경악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준우를 납치한다고? 그녀는 준우의 할머니였다.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 사실을 몰랐다.
어째서 그녀는 늘 장손이라고 부르던 손자에게 그런 짓을 하려는 것일까? 명진이 인간의 마음에 대한 경멸이 담긴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준우 형을 해치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자해 공갈극이에요. 그녀의 계획은 사람을 고용해 준우를 납치한 다음 가짜 증거를 만들어 엄마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녀는 엄마가 돈을 다 쓴 후 궁지에 몰렸거나 양육권을 뺏긴 원한 때문에 전 남편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 친아들을 납치했다고 언론에 떠벌릴 생각이에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정말 비열했다. 그녀는 제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순진한 아이를 볼모로 삼으려 했다. 이 계획이 성공한다면 저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엄마가 될 것이고 감옥에 갇히고 SY 캐피탈은 싹도 트기 전에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명진이 계획의 세부 사항을 계속 분석했습니다. 그녀는 납치범들에게 내일 오후 준우 형이 하교할 때 행동하라고 약속했어요. 그들은 준우 형을 서쪽 공단의 폐공장으로 데려갈 거예요. 그런 다음 그녀는 엄마의 가짜 이름으로 등록된 번호로부터 협박 문자를 받은 척 할 거예요. 그녀는 아주 치밀하게 계산했어요. 한 번의 화살로 2마리 새를 잡으려는 거죠. 엄마를 제거하고 가련한 피해자 역할을 해서 MK그룹에 대한 대중의 동정심을 되찾으려는 거예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윤 회장은 제 마지막 한계선을 건드렸다. 그녀가 감히 준우를 이 더러운 싸움에 끌어들였으니 제가 잔인해진다고 원망하지 마라. 저는 강철을 방으로 불렀습니다. 보안팀장이 엄숙한 표정으로 들어와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강철 팀장, 내일 블랙 이글 팀 전원을 동원해야겠어요.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임무가 있습니다. 보호 대상은 제 아들 준우입니다. 하지만 이번 임무는 납치를 막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강철이 놀라 눈썹을 치켜떴지만 여전히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도시 지도를 테이블에 펼쳐 준우의 학교와 서쪽 공단으로 가는 경로를 가리켰습니다. 내일 학교 정문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준우를 납치할 겁니다. 그때 즉시 개입하지 마세요. 아이를 데려가게 두세요. 하지만 사전에 준우 몸에 초소형 추적 장치를 부착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그들의 차를 미행해야 합니다. 전 과정을 촬영하고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강철이 걱정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련님께 너무 위험합니다. 만약 그들이 아이를 해치기라도 하면 저는 단호한 눈빛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은 아이의 할머니에게 고용되었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해를 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녀는 단지 며칠간 아이를 감금하고 싶을 뿐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녀가 뜻대로 하게 두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준우를 집결지인 폐공장으로 데려가자마자 블랙 이글 팀은 번개처럼 공격해야 합니다. 납치범들을 제압하고 준우를 구출해서 제가 미리 준비해둔 안전한 장소로 데려오세요. 저는 강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한마디 한마디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것을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죠. 그녀가 납치극을 꾸민다면 저는 그것을 진짜 납치 사건으로 만들 겁니다. 하지만 인지를 쥐고 있는 사람은 그녀가 아니라 바로 저일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주범이라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납치범들의 차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세요. 윤 회장의 지시 통화를 녹음하고 싶습니다. 강철이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최첨단 장비를 준비하여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이 나간 후 저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완벽한 반격 계획이 제 머릿속에서 점차 형태를 갖추어 갔습니다. 윤 회장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싶다면 나는 그녀에게 평생 잊지 못할 최대의 스캔들을 선사해주겠다. 나는 그녀가 파놓은 함정을 이용해 그녀와 그 거짓된 그룹 전체를 영원히 묻어버리겠다. 명진이 위로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엄마. 제가 원격으로 준우 형의 건강 상태를 계속 스캔할 거예요. 심박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면 즉시 경고할게요. 내일이 바로 심판의 날이 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명진의 예상대로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전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비웃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태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드러운 척했지만
거만함과 가식을 숨기지는 못했습니다. 서연 씨, 오늘 시간 괜찮아? 커피나 한잔하고 싶은데. 준우 미래에 관한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그래. 저는 이것이 핑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밖으로 유인하거나 정신을 산만하게 만들어 그의 어머니 패거리들이 쉽게 행동하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는 척하다가 동의했습니다.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강남 중심가에 있는 가든 카페에서. 오전 10시에 기다릴게. 저는 전화를 끊고 고급스러운 옷으로 갈아입고 꼼꼼하게 화장한 뒤 집을 나섰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블랙이글 팀원 2명이 조용히 뒤를 따르며 저를 보호했습니다. 카페에는 태민이 이미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끔하게 차려입었지만 얼굴에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제가 들어서는 것을 보자 그는 서둘러 일어나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10년 결혼 생활 동안 보기 드문 신사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뭐 마실래? 여기 네가 좋아하는 연꽃차도 있는데. 저는 메뉴판은 보지도 않고 자리에 앉아 차갑게 말했습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죠. 강태민 씨. 제 시간은 아주 소중해서 당신과 옛 추억이나 되새길 여유는 없어요. 태민이 어색하게 웃으며 서류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내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서연 씨, 저번 경매 일은 아직 화가 나 있다는 거 알아. 내가 좀 흥분했던 거 인정해. 하지만 결국 우리도 한때는 부부였잖아. 당신과 준우에게 보상해주고 싶어. 이건 준우만을 위한 5천억 원짜리 신탁기금 설립 서류야. 당신이 이 기금을 공동으로 관리해줬으면 해. 저는 서류철을 훑어보았습니다. 5천억 원. 적지 않은 액수였습니다. 과거의 박서연이었다면 감동의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의 검은 속내를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이 신탁기금에는 아주 교묘한 제약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저를 묶어두고 제가 제 돈으로 MK그룹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계약을 위반하면 준우의 권리를 잃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서류철을 닫고 그의 쪽으로 다시 밀었습니다. 5천억, 크게 들리네요. 하지만 강태민 씨, 내가 이 함정에 빠질 만큼 멍청하다고 생각하세요? 제15조 조항의 후견인은 기금 설립자의 경제적 이익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네요. 즉, 준우 돈으로 내 입을 막고 MK그룹과 경쟁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거잖아요. 태민의 얼굴색이 변했고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제가 그렇게 꼼꼼하게 서류를 보고 법을 빨리 이해할 줄은 몰랐습니다. 너 너무 의심하지 마. 난 그냥 아이를 위해서.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시선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아이를 위해서요. 아니면 당신의 흔들리는 회장 자리를 위해서요. 강태민 씨, 분명히 말해두죠. 나는 당신 돈 필요 없어요. 준우도 마찬가지고요. 나는 내 아이를 당신이 던져주는 이 자선 기금보다 10,000배는 더 잘 키울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충고 하나 할게요. 자기 몸이나 잘 챙기세요. 모든 걸 잃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요. 태민이 분노하여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들어. 내가 이렇게까지 저자세로 부탁했잖아. 네가 몇 조 원 가졌다고 대단한 줄 알아? 네가 감히 우리 강씨 가문 전체를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일어나 옷자락을 정리하며 경멸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의 강씨 가문은 이미 속부터 썩어 문드러졌어요. 내가 싸울 필요도 없이 그냥 스스로 무너지는 걸 지켜보기만 하면 될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이 커피는 정신 차리고 현실을 보라는 의미에서 제가 쏘죠. 저는 돌아서서 걸어 나갔습니다. 분노로 얼굴이 붉어진 태민을 그 자리에 남겨두고 이 만남은 제 결심을 더욱 굳히게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와 그의 어머니는 한 통속이었고 모두 혈연보다 돈과 명예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카페를 나서자마자 명진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준우 형의 추적 신호가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있어요. 그들이 행동을 시작했어요. 블랙 이글 팀이 미행 중이에요. 연극이 시작됐어요. 저는 선글라스를 끼고 눈 속의 살기를 감췄습니다. 좋아, 집으로 돌아가자. 가장 화려한 마지막 막을 위한 무대를 준비해야 하니까. 하늘채 저택의 중앙 관제실에서 저는 블랙 이글 팀 차량과 상공의 드론에서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영상이 표시된 여러 대의 대형 스크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준우를 태운 작은 흰색 승합차가 교회를 향해 빠르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블랙 이글 팀의 검은색 픽업 트럭 3대가 발각되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며 뒤를 쫓고 있었습니다. 강철이 무전으로 보고했습니다. 회장님께 보고. 목표물이 안락공단의 폐공장으로 이어지는 비포장 도로로 진입했습니다. 차 안에는 납치범 4명이 있습니다. 준우 도련님은 머리에 두건이 씌워지고 손이 묶여 있지만 심박수와 호흡은 안정적입니다.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묶여있는 어린 아들의 모습을 보자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준우야, 미안해. 조금만 더 참아. 엄마가 평생 보상해줄게.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계속 감시해. 그들이 준우를 창고 안으로 데려간 후에 행동해. 명심해. 최우선 순위는 준우의 안전이다. 두 번째 우선순위는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적어도 한 명은 생포하는 것이다. 승합차가 낡은 창고 문 앞에 멈췄습니다. 건장한 남자 4명이 준우를 차에서 끌어내려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잠시 후 그들 중 한 명이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명진이 즉시 통신을 가로채 도청했습니다. 우두머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사모님. 물건 창고에 도착했습니다. 꼬마 녀석이 겁에 질렸지만 괜찮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윤 회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뚜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잘했어. 거기 붙잡아도. 묶여있는 사진 몇 장 찍어서 나한테 보내. 그런 다음 대포폰으로 그 계집애한테 700억 요구하는 문자 보내. 들키지 않게 깔끔하게 처리해. 저는 피가 끓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태민이 경매에서 망신당하며 잃었던 바로 그 700억을 요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원금과 이자 모두를 되찾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무전기를 들고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강철, 행동 개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다. 화면에서 블랙 이글 팀의 새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높여 창고 마당으로 돌진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검은 작전복에 전기 충격기와 진압봉으로 무장한 12명의 정예 특수부대원들이 유령처럼 튀어나왔습니다. 납치범들은 완전히 허를 찔렸습니다. 그들이 무기를 꺼내기도 전에 블랙 이글 팀에게 제압당했습니다. 전기 충격기 소리와 짧은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고 불과 2분도 채 되지 않아 4명의 납치범은 모두 제압되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강철이 직접 문을 박차고 들어가 준우의 밧줄을 끊어주었습니다. 아이는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강철은 준우를 안아 보호하며 안전한 차로 데려갔습니다. 회장님께 보고. 도련님 구출 성공했습니다. 도련님은 안전하며 손목에 가벼운 찰과상만 입었습니다. 범인 4명 모두 생포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잘했어. 준우는 즉시 강남의 비밀 아파트로 데려가서 심리상담사와 보모가 돌보게 해. 그리고 저 4명은 묶어서 입을 막고 승합차 트렁크에 가둬. 여기로 데려와. 내가 직접 신문하겠다. 그런 다음 저는 계획의 다음 단계를 실행했습니다. 저는 음성 변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태민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3번 울린 후 태민이 걱정스러운 혹은 걱정하는 척하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저는 조폭 냄새가 물씬 풍기는 낮고 굵은 남자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들은 내 손에 있다. 몸값으로 700억 원을 원한다. 현금으로 작은 단위 지폐로 준비해. 경찰에 신고하지 마. 만약 경찰에 신고하거나 장난치면 네 아들 신체 부위를 하나씩 보내주겠다. 태민이 공황 상태에 빠져 소리쳤습니다. 누구세요? 제 아들 해치지 마세요. 돈은 마련할 테니 제발 아들 목소리라도 듣게 해주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 저편에서 태민과 윤 회장은 분명 혼란에 빠져 있을 것이었습니다. 윤 회장은 자신이 고용한 납치범들이 배신했거나 다른 조직이 개입했다고 생각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최초의 주범이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할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손자를 구하고 납치범들의 입을 막기 위해 돈을 마련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명진이 흡족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고단수예요, 엄마.
이제 우리는 준우도 확보했고 납치범들도 손에 쥐었고 태민과 윤 회장이 잠 못 이루게 만들었어요. 3일 뒤 그들이 돈을 가지고 오면 우리는 그들에게 지옥이 무엇인지 보여줄 거예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꺼진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게임은 클라이맥스에 다다랐습니다. MK그룹, 그 가짜 평화의 마지막 날들을 즐겨라. 하늘채 저택의 지하 벙커는 위층의 화려함과는 달리 춥고 습했습니다. 깜빡이는 네온등 아래 한때 준우를 난폭하게 납치했던 건장한 남자. 4명은 이제 철제 의자에 단단히 묶여 있었고 입은 검은 테이프로 막혀 있었으며 눈에는 극심한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들 주위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의 블랙 이글 경호원들이 전기 진압봉을 든 채 서 있었습니다. 저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하이힐이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며 마치 사형 집행인의 망치 소리처럼 건조하고 울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의자를 끌어와 우두머리 맞은편에 앉고 강철에게 그의 입에서 테이프를 떼라고 신호했습니다. 우두머리는 벙커 안의 낮은 온도에도 불구하고 땀을 비오듯 쏟아내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더듬거리며 애원했습니다. 회장님,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저희는 그냥 돈 받고 일했을 뿐입니다. 저희를 고용한 사람은 한 늙은 여자였는데 아이를 잠깐 겁만 주고 풀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회장님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회장님께 이런 군대가 있는 줄 알았다면 1,000만금을 준다 해도 손대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눈꼬리만 살짝 올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명진이 이전에 녹음했던 윤 회장의 통화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윤 회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정적 속에서 뚜렷하게 울려 퍼지며 납치극을 꾸미고 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흘러나왔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지? 그녀가 너희에게 얼마를 주기로 했나? 5억? 10억? 우두머리가 정신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 여자 목소리입니다. 일이 끝나면 각자 2억씩 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너무 싸구려잖아. 너희 목숨과 자유가 겨우 그 정도 가치밖에 안 되나? 아동 납치 및 금품 갈취죄가 최대 20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건 알고 있나? 그녀는 깨끗하게 손을 털고 너희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울 거야. 그녀가 너희를 구해줄 것 같나? 그녀는 지금 자기 회장 사모님 자리 지키기에도 바쁠 텐데. 4명의 남자는 서로를 쳐다보았고 공포는 점차 자신들을 궁지로 몰아넣은 자에 대한 증오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때가 왔음을 알고 그들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했습니다. 너희에게 살 길을 하나 주겠다. 자백 영상을 찍어라. 고용주의 신원, 구체적인 계획을 명확히 밝히고 윤 회장과 주고받은 모든 메시지, 통화 기록, 거래 내역을 제공해라. 그러면 너희를 경찰에 넘기겠지만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한 사람 자격으로 넘기겠다. 내 변호사가 형량을 최저 수준으로 감형받도록 도와줄 것이다. 동시에 너희가 복역하는 동안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시골집에 생활비를 보내주겠다. 선택해라. 협력하든가 아니면 주범이라는 죄목으로 감옥에서 뼈가 썩든가. 2초도 생각할 필요 없이 우두머리가 외쳤습니다. 자백하겠습니다. 전부 다 불겠습니다. 그 여자는 MK그룹 강태민 회장의 어머니 윤명희입니다. 그녀가 저희에게 현금 1억과 연락용 대포폰을 먼저 줬습니다. 저는 강철에게 4K 고화질 카메라를 켜라고 신호했습니다. 모든 진술과 증거가 선명하게 기록되어 윤 회장의 명예라는 관에 박힐 마지막 못이 되었습니다. 한편 바깥 세상에서는 명진이 계속해서 태민과 윤 회장의 상황을 업데이트해 주었습니다. 저의 이해는 눈에는 눈 계획은 끔찍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윤 회장은 잔인한 납치범 행세를 하는 저로부터 700억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고 극심한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최초의 음모가 탄로 날까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고 자신이 주범이라는 사실을 태민에게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양쪽에서 압박을 받았습니다. 한쪽은 배신한 납치범들 실제로는 다른 한쪽은 장손의 안위와 태민으로부터의 압박. 태민은 미친 듯이 돈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얼마 전 어리석은 부지 매입으로 현금 300억을 잃었습니다. 그룹의 자금 흐름은 손실을 보고 있는 천마테크 프로젝트에 묶여 있었습니다.
700억 현금을 즉시 마련하기 위해 그는 어쩔 수 없이 슈퍼카 컬렉션을 급매하고 개인 주식을 담보로 잡고 살인적인 이율로 사채까지 빌렸습니다. 명진이 강씨 가문 저택의 광경을 묘사했습니다. 엄마, 강태민이 집기를 부수고 있어요. 그는 윤 회장 얼굴에 대고 왜 납치범들이 정확히 700억이라는 액수를 아는지 소리치고 있어요. 윤 회장은 핏기 없는 얼굴로 울면서 태민에게 돈을 가지고 가서 손자를 구해오라고 재촉하고만 있어요. 그는 의심하고 있지만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자존심 때문에 이성적으로 추론할 여유가 없어요.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감시 카메라 화면을 껐습니다. 그들이 이틀 더 공포에 떨게 놔두자. 공포는 이성을 마비시켜 제가 곧 펼칠 공개적인 함정에 순순히 걸어 들어오게 만들 것이었다. 저는 강철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모든 주요 언론사, 인터넷 뉴스, 방송국에 연락 준비해. 3일 뒤 안락공단 폐공장에서 SY캐피탈이 MK그룹과 관련된 충격적인 상업적 음모와 천인공노할 범죄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알려. 장소는 마지막 순간까지 비밀로 하라고 당부하고 저는 벙커를 나와 밤의 신선한 공기를 가슴 가득 들이마셨습니다. 준우는 안전한 곳에서 보모의 품에 안겨 깊이 잠들어 있었다. 아들아, 엄마가 곧 너를 위한 모든 공정을 되찾아올게. 숨 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3일이 흘렀습니다. 태민과 윤 회장에게는 매 순간이 불타는 숯 위에 앉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돈을 전달할 시간과 장소를 알리는 문자 외에는 납치범들로부터 어떤 소식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명예를 묻을 무덤이 이미 깊고 가시로 가득하게 파여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셋째 날 오전 8시 정각, 저는 대포폰으로 태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음성 변조 프로그램을 사용했습니다. 돈 준비는 끝났나? 현금 700억을 안락공단의 패시멘트 공장으로 가져와. 딱 2명만 와. 너랑 내 늙은 어머니. 만약 경찰이나 다른 놈들이 보이면 내 귀한 아들과 함께 공장 전체를 날려버리겠다. 10시까지 와. 늦지 마. 전화 저편에 태민은 목이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 바로 가져가겠습니다. 제발 아이는 해치지 말아주세요. 부탁입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대포폰을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그런 다음 거울 속에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순백의 정장을 선택했습니다. 정교하게 재단된 옷은 곧 드러날 추악함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권위와 청렴함을 발산했습니다. 화장은 가볍게 했지만 단호한 눈매를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울거나 약해질 날이 아니었다. 오늘은 정의의 날이었다. 저는 방탄 기능이 있는 전용차에 올랐습니다. 블랙 이글 팀의 호위 차량 행렬이 도로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갔습니다. 폐공장에는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강철은 넓은 공장 중앙 구역을 청소하고 거대한 LED 스크린, 고출력 음향 시스템, 그리고 수백 개의 의자를 깔끔하게 설치했습니다. 각지에서 기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SY캐피탈로부터 충격적인 독점 뉴스를 약속하는 의문의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호기심이 그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카메라와 사진기는 모든 각도에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큰 방수포 뒤에 숨어 앉도록 배치했습니다. 태민과 윤 회장이 들어왔을 때 즉시 알아채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정확히 9시 55분, 태민의 고급 세단이 공장 마당으로 돌진해 들어왔습니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일었습니다. 태민과 윤 회장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양손에는 무거운 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참으로 처량했습니다. 태민은 수염도 깎지 않아 덥수룩했고 눈은 퇴폐했으며 윤 회장은 머리가 헝클어지고 걱정으로 인해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그들은 이끼와 고철로 가득한 황량한 공장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깨진 창문 사이로 바람이 스치는 소리 외에는 소름 끼치도록 조용했습니다. 거기 누구 없소. 돈 가져왔소. 나오시오. 태민이 공포에 질려 갈라진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윤 회장은 아들 등 뒤에 숨어 벌벌 떨었습니다. 아들아, 여긴 왜 이렇게 으스스하니? 혹시 우리를 속인 거 아닐까? 갑자기 고출력 조명 시스템이 환하게 켜지며 그들 모자의 얼굴을 정면으로 비췄고
그들은 손으로 눈을 가려야 했습니다. 공장 끝에 마련된 높은 연단 위에서 제가 걸어 나왔습니다. 눈부신 조명 아래 마이크를 손에 쥔 채 마치 심판의 여신처럼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늘 이 특별한 행사에 오신 강태민 회장님과 윤 회장님을 환영합니다. 아주 시간을 잘 지키셨군요. 태민은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알아보려 애썼습니다. 저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너무 놀라 돈 가방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돈다발이 먼지 쌓인 시멘트 바닥 위로 흩어졌습니다. 서연. 당신이었어? 당신이 납치범이었어? 윤 회장은 자기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딱 벌렸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 것, 네가 감히 내 친아들을 납치해서 전 남편을 협박해? 짐승만도 못한 년. 저는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웃음소리는 확성기를 통해 공장 전체에 울려 퍼지며 마법처럼 기이하고 위력적으로 들렸습니다. 제가 제 아들을 납치했다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건가요? 오늘 제가 두 분을 여기로 초대한 것은 돈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더러운 돈은 저한테 필요 없어요. 저는 두 분을 영화 한 편 보여드리려고 초대했습니다. 인간의 잔인함에 대한 영화죠. 제가 손가락을 튕기자 막이 내렸습니다. 즉시 주위를 둘러싸고 있던 방수포들이 걷혔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 렌즈와 수십 명의 기자들이 일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플래시가 천둥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태민과 윤 회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거대한 언론의 덫에 빠졌고 더 이상 도망갈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마이크에 대고 또렷하게 선언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MK그룹의 세기의 납치 사건, 그 진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스크린을 봐주십시오. 제 등 뒤에 거대한 LED 스크린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4명의 납치범들의 자백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넓은 공장 공간은 죽음 같은 침묵에 잠겼고 오직 대형 스크린에서 재생되는 영상 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멍든 얼굴에 내 납치범이 떨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윤 회장의 지시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 우두머리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윤 회장이 저희에게 1억을 주면서 아이가 하교하는 시간을 노려 납치하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협박 전화를 걸어 몸값으로 정확히 700억을 요구해서 강태민 회장의 전처인 박서연 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라고 지시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준 대포폰의 메시지와 통화 기록입니다. 메시지 화면 캡처, 윤 회장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 등 모든 증거가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객석은 술렁거렸고 카메라 셔터 소리는 강씨 가문의 명예를 향해 쏘아대는 연발 총성처럼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기자들은 실시간으로 이 소식을 라이브 스트리밍했고 뉴스는 SNS를 통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수백만 명이 분노하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윤 회장은 뼈가 모두 녹아내린 듯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절망 속에서 고개를 저으며 더듬거렸습니다. 아니야, 이건 조작이야. 저놈이 나를 모함하는 거야. 태민은 그 자리에 못 박힌 채 스크린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가 극심한 충격에 휩싸인 눈으로 어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늘 존경에 마지 않았던 어머니가 자신의 친손자에게 그렇게 잔인한 짓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하신 거예요? 서연이한테 해를 입히려고 준우를 납치하라고 시키신 거냐고요? 윤 회장이 태민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태민아, 엄마 믿어줘. 난 다 널 위해서 그런 거야. 전현을 사회에서 매장시켜서 너랑 다투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어. 전현이 이렇게 함정을 팔 줄은 몰랐어. 저는 높은 연단 위에서 그 혼란스러운 광경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소음을 압도하는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명문가라고 자칭하는 자들의 진짜 얼굴입니다. 탐욕과 질투 때문에 그들은 친손자를 장기말로 삼고 한 여성의 인생을 파괴하기 위해 끔찍한 납치극을 꾸미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만약 오늘 제가 운 좋게 발견하고 제 아들을 제때 구출하지 못했다면 지금쯤 저는 감옥에 있을 것이고 제 아들은 범죄자들의 손에서 생사조차 알 수 없었을 겁니다. 저는 강철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연문이 열리고
4명의 납치범들이 실제로 끌려 들어왔습니다. 이와 함께 제가 사전에 비밀리에 연락해둔 경제범죄 수사팀과 형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경찰서장이 윤 회장 앞으로 다가가 긴급 체포영장을 내밀었습니다. 윤명희 씨, 당신을 아동 납치 교사, 금품 갈취 및 무고 혐의로 체포합니다. 서로 가서 조사받으시죠. 차가운 수갑 소리가 철컥하고 울리며 보석으로 가득한 윤 회장의 두 손을 채웠습니다. 그녀는 소리치고 발버둥치고 저를 저주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어 날카로운 질문들을 퍼부었고 그 질문들은 MK그룹에 피 흘리는 상처를 후벼 팠습니다. 태민은 포위된 채 홀로 서서 어머니가 끌려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은 증오와 절망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박서연, 이제 만족해? 네가 우리 가족을 망가뜨렸어. 넌 악마야. 저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와 태민에게 다가갔습니다. 경호원들이 군중을 갈라 제가 그와 마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악마라고? 당신들 모자가 지난 10년간 나에게 한 짓에 비하면 이건 단지 공정한 대가를 치르는 것뿐이야. 하지만 강태민, 당신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 당신은 어머니와 명성만 잃었다고 생각하나? 아니, 당신은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잃었어. 저는 재킷 주머니에서 푸른색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왕 박사가 저에게 주었던 바로 그 서류철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카메라 렌즈 앞에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오늘 모든 언론이 지켜보는 앞에서 저는 또 다른 진실을 공표하고자 합니다. 지난 8년간 숨겨져 왔던 MK그룹 후계자의 혈통에 관한 진실입니다. 홀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태민은 서류철을 보며 무언가 끔찍한 일이 곧 닥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너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저는 서류철을 그의 몸에 던졌습니다. 하얀 종이들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읽어봐, 태민. 똑똑히 읽어보라고. 태민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들을 주었습니다. 그의 손은 검사 결과지를 제대로 들 수 없을 정도로 떨렸습니다. 그의 눈은 전문 의학 용어들이 적힌 글자들을 훑어내렸습니다. 결론, 선천적 무정자증, IVF 시술에 사용된 정자 샘플, 기증자 번호 1988, 김지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실시한 준우와 태민 사이의 DNA 검사 결과지, 친자 관계 불일치. 태민은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그의 눈은 튀어나올 듯 커졌고 호흡은 가빠졌으며 얼굴은 붉어졌다가 이내 보랏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보며 입을 제대로 떼지 못했습니다. 이건 가짜야. 네가 꾸며낸 거야. 준우는 내 아들이야. 나랑 똑같이 생겼잖아. 저는 그를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잘 봐, 태민. 준우가 당신을 닮은 구석이 있나? 아니면 그건 단지 당신 어머니가 당신 머릿속에 심어준 환상일 뿐일까? 윤 회장은 당신이 불임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 그녀는 체면을 잃고 대가 끊길 것을 두려워해서 왕 박사를 매수해 다른 사람의 정자를 내 뱃속에 넣은 거야. 당신은 8년 동안 남의 아이를 키우면서 그 아이를 사랑하고 장손으로 여겼지만 정작 당신 자신은 아버지가 될 능력이 전혀 없었던 거야. 군중이 경악하며 웅성거렸습니다. 이것은 제게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뉴스였습니다. MK그룹 회장이 불임이고 8년 동안 남의 자식을 키웠다니. MK그룹의 주식은 이 순간 이후로 휴지 조각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태민이 소리치며 검사 결과지를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거짓말, 전부 다 거짓말이야. 우리 어머니는 절대 그런 짓을 할 뿐이 아니야. 바로 그때 대형 스크린에 또 다른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제가 왕 박사를 해외로 보내기 전에 찍어둔 그의 증언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왕 박사는 윤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과정, 정자를 바꿔치기 한 방법, 그리고 태민의 병에 대한 진실을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태민은 영상을 다 보고 온몸에 힘이 빠져나간 듯 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고통과 절망의 참 비명이 찢어질 듯 울려 퍼졌습니다. 하늘이시여,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어머니, 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한 남자의 자존심,
혈통에 대한 자부심, 아들에 대한 사랑,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머니의 손에 노란한 꼭두각시이자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패배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에는 더 이상 아무런 파문도 일지 않았습니다. 이 복수는 잔인했다. 저도 안다. 하지만 이 가문의 모든 환상과 오만함을 끝내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었다. 태민. 당신은 당신 어머니를 탓하고 나를 탓하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어. 만약 당신이 나를 사랑으로 대하고 나를 믿었다면 어쩌면 이 비밀은 영원히 묻혔을 것이고 당신은 입양한 아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렸을지도 몰라. 하지만 당신의 배은망덕이 모든 것을 이 지경으로 몰고 간 거야. 경찰이 다가와 태민에게 700억 원의 출처와 몸값을 마련하기 위해 공황 상태에서 저지른 불법 금융 거래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영혼 없는 시체처럼 일어나 경찰을 따라갔습니다. 호송차에 오르기 전 그는 텅 빈 눈으로 저를 마지막으로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질문을 쏟아내는 기자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기자회견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든 법적 증거는 제 변호사를 통해 관계기관에 제출될 것입니다. SY캐피탈은 MK그룹의 붕괴 이후 시장 재편에 대한 공식적인 보도 자료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연단에서 내려와 제 차로 향했습니다. 강철이 차문을 열어주며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차에 앉아 푹신한 시트에 등을 기댔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강철. 짐승은 상처를 입었을 뿐이야. 이제 우리가 그 굴을 차지할 시간이야. 회사로 가서 인수합병 서류를 준비해. MK그룹 회장 일가의 스캔들 소식은 태풍처럼 모든 언론 매체를 휩쓸었습니다. MK그룹의 주가는 걷잡을 수 없이 폭락하여 3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주식을 투매했고 파트너들은 계약을 취소했으며 은행은 빚 독촉에 나섰습니다. 수십조 원의 제국은 파산 직전에 놓였습니다. SY캐피탈 사무실은 그 어느 때보다 긴박하고 활기찼습니다. 명진은 계속해서 자금 흐름을 조율하며 직원들에게 헐값에 MK그룹 주식을 사들이라고 지시했습니다. 엄마, 현재 우리는 유통 주식의 45%를 확보했어요. 다른 대주주들은 동요하며 손절매를 위해 주식을 팔고 싶어 해요. 지금이 결정타를 날릴 절호의 기회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도망치려는 기존 이사회 멤버들로부터 모든 주식을 사들이기 위해 수조 원의 자금 집행을 승인했습니다. 스캔들이 터진 지 일주일 후 저는 공식적으로 MK그룹의 지분 51%를 확보하여 최대 주주가 되었고 모든 것을 결정할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임시 주주 총회를 소집했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결코 발을 들여놓을 수 없었던 MK그룹의 대회의실. 이제 저는 의장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과거 태민과 윤 회장에게 아첨하던 기존 주주들의 얼굴은 이제 공포와 비굴함으로 가득 차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태민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조사를 받기 위해 보석으로 풀려나 있었고 10년은 늙어 보였으며 정장은 구겨져 있었고 조금의 위엄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수인계 서류에 서명하고 총수직위에서 공식적으로 해임되는 결정을 받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의 상징이었던 가죽 의자에 앉아있는 저를 보고 눈에 씁쓸함이 서렸습니다. 대단하네, 박서연. 결국 모든 걸 빼앗아 갔구나. 이제 만족해? 저는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누구의 것도 빼앗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이 버린 것을 사들였을 뿐이에요. 당신은 선대의 피땀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개인적인 스캔들로 무너뜨렸으니 능력 있는 사람이 인수하는 게 마땅하죠. 저는 일어나 이사회 전체 앞에서 또렷하게 선언했습니다. 오늘부로 MK그룹이라는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그룹은 잿더미 속에서의 부활을 의미하는 신생신션 그룹으로 사명을 변경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경영진을 교체하고 핵심 기술과 금융 투자에 집중하며 기존 가문의 사익을 추구하던 뒷골목 사업들을 청산할 것입니다. 다소 어색했지만
SY 캐피탈의 막대한 자본이 이끄는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긴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태민의 옛 집무실에서 그를 따로 만났습니다. 그는 몇 가지 개인 물품을 상자에 담고 있었습니다. 강태민 씨, 앞으로 어디로 갈 생각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갈 곳이 어디 있겠어? 집은 은행에 넘어갔고 어머니는 감옥에 계시고 돈은 없고 명예는 바닥에 떨어졌지. 노숙자가 되거나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리는 게 내 남은 인생일 거야. 저는 명진이 자라나고 있는 제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당신은 죽으면 안 돼요. 살아서 죗값을 치러야죠. 그리고 마지막 비밀을 하나 알려주죠. 태민이 지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또 무슨 비밀이 남았는데? 아직도 나를 충분히 괴롭히지 못한 거야? 저는 신비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뱃속의 아이 말이에요. 생물학적 혈통으로 따지면 기증자의 아들이죠. 하지만 제가 수정하고 합법화한 의료 기록상 이 아이는 출생신고서에 강씨성을 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훗날 신생그룹의 유일한 합법적 상속자가 될 거고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태민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혼 전에 제가 자신과 관계를 가졌을 가능성이나 불임이라는 결과를 아직 완전히 믿지 못하는 자신의 어긋난 생각 속에서 이 아이가 자신의 친자일지도 모른다고 착각했습니다. 그의 눈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번쩍였습니다. 당신 말은 이 아이가 내 아이, 내 핏줄이라는 거야? 저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그가 평생 고뇌하게 만들 모호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착하게 살아요. 어쩌면 나중에 이 아이가 당신을 양아버지로 받아줄지도 모르죠. 이게 내가 당신에게 베푸는 마지막 자비예요. 저는 태민이 후회와 환상 속에서 허우적거리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는 남은 인생을 고뇌 속에서 살아가며 신생그룹과 이 아이의 성공을 지켜보고 저 아이가 자신의 피와 살인지 아닌지 평생 궁금해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룹을 인수한 지 4개월 후 시원한 가을 오후 저는 최고의 국제병원에서 건강한 사내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아이의 우렁찬 첫 울음은 한 천재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이름을 모모라고 지었습니다. 이상하고 슬프게 들릴 수 있는 이름이지만 저와 명진에게는 흠모의 대상이자 모든 노력의 종착지이며 고통스러운 과거를 묻고 빛을 향해 나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명진은 더 이상 제 머릿속에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초월적인 지성은 이제 갓 태어난 모의 생물학적 신체에 완전히 통합되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검고 깊으며 총명하게 빛나는 눈을 들여다보며 명진이 여전히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살과 뼈를 가진 존재로서 앞으로의 여정에 저와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준우에 대해서는 구출 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아이는 납치 사건과 가족의 비극으로 너무나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를 강씨 가문의 가짜 손자라는 신분으로 한국에 남겨두는 것은 끔찍한 짐이 될 것이었습니다. 여론은 아이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고 태민이 다시 찾아와 괴롭힐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준우를 스위스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제네바 호숫가에 작은 별장을 사고 최고의 보모와 가정교사 팀을 고용하여 아이를 돌보게 했습니다. 저는 준우가 모든 시비와 다툼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자라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매달 아들을 보러 날아갈 것이고 뭐가 더 크면 두 형제는 다시 만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준우를 배웅하던 날 아이는 저를 꼭 껴안고 떨어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 엄마, 저 보러 꼭 오셔야 해요. 저 열심히 공부해서 돌아와서 엄마 도와드릴게요. 저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약속할게. 우리 아들 즐겁게 살아. 그게 우리 모자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게 하는 최고의 복수야. 착한 남자가 되어야 해, 준우야. 비행기는 제 심장의 일부를 싣고 멀리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저는 모를 품에 안고 신생그룹 회장실의 통유리 창 앞에 서서 화려한 불빛으로 빛나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발 아래에는 이제 막 비상하는 강력한 제국이 있었습니다. 윤 회장은 교도소에서 죗값을 치르고 있었고 태민은 사회의 냉대 속에서 힘든 육체 노동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나 박서연은 버림받은 주부에서
제 인생의 여왕이 되었습니다. 저는 모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아이는 입을 벌리고 웃으며 작은 손으로 제 손가락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아들아.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야. 밖에서는 화려한 노을이 도시를 물들이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찬란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